주체 자립,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선다. 내 마음을 모르면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남의 기준으로 산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빌린 삶이다. 정약용. 그는 벼슬길에서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기대, 남의 시선, 끝없는 역할 속에서 정작 자신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역사 속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살다 지쳐버린 이들에게 다산 선생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되찾는 지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1. 내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남의 마음에 끌려간다. 나는 평생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젊은 날 나는 벼슬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남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살았다. 조정의 눈치, 동료들의 평가, 세상이 정한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이 내 하루를 지배했다. 그러나 유배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공부하며 얻은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기 욕구를 모르는 사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린다. 아침에는 이쪽으로, 저녁에는 저쪽으로 방향 없이 떠돌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남들이 옳다 하면 따랐고, 남들이 그르다 하면 물러섰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었다.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마주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일 때 나는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삶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행동하라고. 그러나 그 모든 목소리 속에서 정작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진다. 나는 이제 안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알 때 비로소 세상과 바르게 마주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비로소 타인과 올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진리를 삶으로 배웠다. 고요한 아침,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나 자신과 대화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남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후세에 전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이야기다. 남의 칭찬을 쫓으면 마음이 가난해진다. 나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다. 젊은 시절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되었다. 조정의 관료들은 나를 칭찬했고 임금께서도 나의 재능을 인정하셨다. 그 칭찬들이 얼마나 달콤했던가. 하루하루가 그 인정을 받기 위한 시간이었다. 더 잘 보이려 애썼고 더 훌륭한 상소문을 올리려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칭찬을 들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오늘 칭찬받았으니 내일도 칭찬받아야 했고, 한 번 인정받았으니 계속 인정받아야만 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나의 하루를 좌우했다. 유배지로 떠나던 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명예도, 사람들의 칭찬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했고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며 나는 깨달았다. 그 모든 칭찬이 실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남의 말은 바람이요, 내 마음은 뿌리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얻은 가르침이다. 바람은 늘 방향을 바꾼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고 지금 인정하던 이가 나중에 외면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나는 그 바람을 쫓아 평생을 헤맸던 것이다.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이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부유함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내 삶에 만족할 때, 내가 내 길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풍요로워진다. 벼슬길에 있을 때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유배지에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마음은 부유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이제 나는 안다. 칭찬을 쫓는 삶은 끝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안은 안에서 나온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내 길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칭찬과 비난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것이 내가 후세에 전하고 싶은 두 번째 가르침이다. 3. 버려질까 두려워하면 마음은 늘 남의 집에 머문다. 나는 이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란 무엇인가? 나는 오랫동안 이 물음 앞에 서 있었다. 젊은 시절 나는 많은 이들과 어울렸다. 동료 관료들, 학문을 함께하던 벗들, 조정의 높은 이들. 그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참았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내 뜻과 다른 일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을까?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절하면 그들이 나를 멀리할까봐, 다른 의견을 내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그러나 그렇게 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나는 점점 사라져갔다.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내 생각은 묻혔으며 내 마음은 늘 남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유배지로 가던 길, 나는 많은 사람들을 잃었다. 어제까지 벗이라 부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관계를 위해 나를 버렸고 그들은 이익을 위해 나를 버렸다. 서로의 신뢰와 품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진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가난한 백성들, 배움을 갈구하는 젊은이들, 소박하지만 진실한 이웃들. 그들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관계 맺지 않았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했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거절할 때는 거절했고, 동의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말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나를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진짜 그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옳은 길을 걸으면 외롭지 않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진리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 마음과 같다. 인정받고 싶고 버림받지 않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가 되면 나는 사라지고 가면만 남게 된다. 진실한 관계는 아니요 하나로 끊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것으로 끊어진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실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것이 더 큰 상실이라는 것을. 관계를 지키려다 나를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나는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다. 그러나 진실한 이들은 끝까지 함께 했다. 멀리서 편지를 보내고 소식을 물었으며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 주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제 나는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산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고 동의할 수 없을 때 침묵하지 않으며 내 뜻을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 위에 선 진짜 관계이기 때문이다. 버려질까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이 오히려 너를 버리게 만든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세 번째 가르침이다. 4. 갈등을 피하려다 마음속에 더 큰 전쟁을 만든다.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젊은 시절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고 싶었다. 다툼을 싫어했고 갈등을 멀리했으며 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했다. 누군가 부당한 말을 해도 참았다. 옳지 않은 일을 보아도 침묵했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관계는 부드러웠고 사람들은 나를 온화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달랐다. 참았던 말들이 가슴에 쌓였고 삼켰던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다. 밤이 되면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 말에 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을까? 후회와 분노가 나를 괴롭혔다. 겉의 평화는 유지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진실하게 살기로 했다. 부당한 일에는 분명히 말했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는 침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갈등이 생길 것 같았고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나니 가슴에 쌓인 것이 없었다.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가벼웠다. 참음이 미덕이 돼 지나치면 마음을 상한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참는 것은 때로 필요하다. 사소한 일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일, 내 원칙과 관련된 일,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에까지 참으면 안 된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나는 위험 있는 부드러움을 배워야 했다. 부드럽되 원칙을 잃지 않는 태도, 온화하되 중요한 순간에는 단호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정한 품성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많은 백성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지나치게 참는 이들이 있었다.
관아의 부당한 처사에도 이웃의 불의에도 그저 참고 견뎠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참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오.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맞서야 하오. 겉의 평화를 위해 마음의 전쟁을 키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다. 침묵은 때로 자기 희생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겉으로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고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말해야 할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한다. 나는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 갈등은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과정이며 진실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갈등을 다루느냐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내가 추구한 위험 있는 부드러움이다. 강진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균형을 배웠다. 어떤 일에는 침묵했고 어떤 일에는 분명히 말했다. 그 차이는 내 마음의 평화에 달려 있었다. 참아도 마음이 편한 일은 참았고 참으면 마음이 상하는 일은 분명히 표현했다. 그렇게 살아가니 겉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가 함께 찾아왔다.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은폐일 뿐이다. 마음속 전쟁을 키우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라. 부드럽되 단호하게, 온화하되 원칙 있게.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네 번째 가르침이다. 5. 세상의 기준은 흐르는 물과 같다. 남의 기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나는 평생 이 진리와 씨름했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이 정한 길을 걸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의 길을 따랐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믿었다. 세상은 말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유배지에 이르러 나는 깨달았다. 세상의 기준이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한 시대의 규범조차 의심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조선의 제도를 새롭게 고치려 했던 사람이다. 거중기를 만들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며 새로운 농법을 연구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왜 옛것을 버리려 하는가? 조상의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물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도는 그대로여야 하는가? 사람은 각기 타고난 뜻을 좇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믿은 원칙이다. 세상이 정한 표준에 모두를 맞추려 하면 사람의 다양한 재능과 뜻은 사라지고 만다. 어떤 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이는 농사에 능하며 어떤 이는 장사에 재주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오직 하나의 길만을 인정했다. 과거를 통과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세상.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았다. 유배지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글을 읽지 못하지만, 땅을 아는 농부, 학문은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웃, 벼슬은 없지만, 세상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노인.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충만했고 그들의 눈빛은 맑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남의 길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세상은 늘 말한다. 이 나이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기준들이 때로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세상이 정한 나이의 기준을 벗어났다. 쉰이 넘어
새로운 학문을 시작했고 예순에 새로운 책을 저술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더 하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가 배움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따랐다. 그 결과 나는 평생 가장 많은 저술을 유배지에서 남겼다. 500권이 넘는 책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따랐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이 정한 표준에 맞추다 보면 자기 삶의 방향을 잃는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20대에는 이것을, 30대에는 저것을, 40대에는 또 다른 것을 세상이 정한 시간표대로 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남의 인생이 되어버린다.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된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내가 내 길을 알면 된다. 흐르는 물처럼 변하는 세상의 기준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이끄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너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5번째 가르침이다. 6.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가장 늦게 깨달은 진리다. 젊은 시절 나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작게 표현하며 늘 다른 이들을 앞세웠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라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나는 깨달았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천하게 여기면 세상이 그를 가볍게 여긴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유배 초기 나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불렀고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관아의 관리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죄인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십니까?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옳은 말을 했다는 것뿐이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섰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주장했으며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비록 유배지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학자였고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였으며 스스로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었다. 사람의 가치는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벼슬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가치를 정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씻고 의관을 정제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이었지만 정갈하게 입었다. 비록 초라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했다. 책을 읽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았고 글을 쓸 때는 정성을 다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바꾸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관아의 관리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백성들을 만났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겼다. 저는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는가? 배움에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오. 땅을 일구는 농부도, 물건을 만드는 장인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도 모두 귀한 사람들이다. 다만 스스로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나를 존중한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다. 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는 것이고, 자존감은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이다. 나는 내 한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내 가치도 안다. 유배지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책을 저술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 스스로를 학자로 존중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비록 조정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학문을 인정했다. 그 자존감이 나를 살게 했고, 나를 일하게 했으며, 나를 성장하게 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존중할 때 사람들도 너를 존중한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6번째 가르침이다. 7. 지나친 희생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평생을 살며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 가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도리라 여겼다. 젊은 시절 나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조정의 일로, 백성을 위한 일로 늘 바깥에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혼자 견뎌야 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희생이라 생각했다. 유배지로 떠날 때 나는 2 아들을 남겨두고 갔다. 16과 14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나는 그들 곁에 없었다. 편지로만 아버지 노릇을 했다. 강진에서 보낸 18년 나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희생이라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메말라갔다. 편지를 쓸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아이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마음이 고갈되면 사랑도 메마른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희생은 미덕이다. 그러나 자기를 잃는 희생은 세상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마음이 메말랐을 때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편지를 써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고, 가르침을 주어도 따뜻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균형을 배워야 했다. 가족과 백성, 나 자신과 타인, 희생과 보존, 그 사이의 바른 균형. 나는 낮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밭을 일구며 책을 저술했다. 그러나 저녁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혼자 차를 마시고 달을 바라보며 시를 읽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기적인 것 같았다. 백성을 위해 더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더 좋은 스승이 되었고, 더 따뜻한 이웃이 되었으며, 더 지혜로운 학자가 되었다. 적절한 경계야말로 참된 사랑의 자세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내 마음을 돌봐야 한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늙은 어머니가 있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아플 때도 참았고
피곤해도 쉬지 않았으며 자신의 원하는 것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일찍 늙었고 마음은 공허했으며 자식들조차 그 희생의 무게를 버거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도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오. 희생이 지나치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지치게 만든다. 나는 이제 안다. 가장 좋은 사랑은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마음이 충만해야 남에게 줄 수 있다.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균형을 찾았다. 백성을 위해 일하되 나를 잃지 않았다. 책을 저술하되 쉼도 가졌다. 가르치되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그 결과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마음이 고갈되지 않았기에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다. 지나친 희생을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돌보라. 내가 건강해야 세상도 건강하게 섬길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균형은 더 아름답다. 나를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7번째 가르침이다. 8. 지친 마음은 생각할 힘을 잃고 남의 뜻에 끌려간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다. 젊은 시절 나는 쉬지 않고 일했다. 낮에는 조정의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고 썼으며 잠도 줄이고 식사도 거르며 나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것이 부지런함이라 여겼고 성실함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이 흐려졌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다. 생각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흐려지면 판단도 흐려진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유배지로 가던 무렵 나는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정치적 투쟁, 끝없는 논쟁, 밤낮 없는 근심, 그 모든 것이 나를 소진시켰다. 강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첫 몇 달은 그저 쉬기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마당을 거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쉬고만 있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일어났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흐릿했던 생각들이 선명해졌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길이 보인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평생 공부와 사색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유배지에서 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고 책을 읽되 무리하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서도 어떻게 그 많은 책을 쓰셨습니까? 나는 답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소. 의사결정의 피로가 쌓이면 우리는 남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생각할 힘이 없으면 선택할 힘도 없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정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다. 유배지에서 나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떤 책을 쓸 것인가,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에 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쉼과 고요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힘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쉼은 나태가 아니다. 쉼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다. 농부가 밭을 묵히듯 마음도 때로 쉬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는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졌다. 아침에는 명상처럼, 저녁에는 산책처럼.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했다.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방향을 잃게 된다. 때로는 멈춰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친 마음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 유배지에 18년 나는 쉼의 가치를 배웠다. 그 쉼이 나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고, 더 창조적으로 만들었으며,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500권이 넘는 책은 쉬지 않고 일해서가 아니라 적절히 쉬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지친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것은 너를 남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를 유지하며 적절히 쉬어라. 그때 비로소 내 길이 보이고 내 목소리가 들리며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쉼과 고요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라.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8번째 가르침이다. 9. 누군가의 역할에 갇히면 내 이름이 사라진다. 나는 이것을 평생에 걸쳐 깨달았다. 나는 많은 역할을 살았다. 벼슬아치, 학자, 아버지, 남편, 스승. 각각의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역할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젊은 시절 나는 벼슬아치였다. 조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조정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그것이 내 역할이라 여겼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가문이 기대하는 대로, 사회가 정한 대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역할은 충실히 해내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잊고 있었다. 사람의 길은 직책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해진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유배지에서 나는 모든 역할을 잃었다. 더 이상 벼슬아치가 아니었고 조정의 관료도 아니었으며 세상이 인정하는 학자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공허했다. 역할이 없으니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역할이 사라지자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책 읽는 것, 생각하는 것, 글 쓰는 것,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들은 벼슬아치의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본성이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것, 후세의 지혜를 남기는 것. 이것들은 직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배지에서 나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배움과 성장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벼슬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학자였고 관직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스승이었으며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가족의 역할, 직장의 역할에 갇히면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삶의 주인은 타인이 된다. 이것이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 역할은 중요하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사랑,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함. 이것들은 모두 소중하다. 그러나 역할이 전부가 되면 나는 사라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인이 있었다. 평생을 어머니로만 살았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그러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그녀는 텅 비어버렸다. 이제 저는 누구입니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대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하오. 역할 너머의 나를 보라.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나는 누구인가? 역할을 모두 벗겨내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짜 나다. 유배지에 18년 나는 그 진짜 나를 찾았다. 벼슬도 명예도 역할도 없는 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평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역할은 겉옷이다. 필요에 따라 입고 벗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옷 아래 있는 사람이다. 옷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학자이지만 학자가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벼슬아치였지만 벼슬이 나를 만든 것은 아니다. 진짜 나는 역할 너머에 있다.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역할에 충실하되 역할에 갇히지 말라. 가족을 위해 살되 너 자신을 잃지 말라. 직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역할은 변한다. 자식은 자라서 떠나고 직장은 언젠가 끝나며 지위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남는다. 그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할 너머의 나를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9번째 가르침이다. 10. 너무 착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프게 배운 교훈이다. 나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며 늘 부드럽게 대했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다. 나 역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유배지에 이르러 나는 깨달았다. 내가 온화했던 것이 진정한 선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거절하지 못하는 약함이었는지. 착함은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진리다. 젊은 시절 나는 많은 것을 참았다. 부당한 일을 보아도 옳지 않은 말을 들어도 나를 해하는 이가 있어도 그저 온화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점점 가볍게 여겼고 나의 말은 점점 힘을 잃었으며 나 자신은 점점 작아졌다.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지나친 배려는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온화했지만 불합리한 것에는 단호했다. 관아의 관리가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면 분명히 말했다.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엄하게 가르쳤다. 이웃이 불의를 행하면 침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했다. 왜냐하면 나의 온화함이 진실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관계도 나도 지켜진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진정한 착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착함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너무나 착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잘못해도 화내지 못하며 자신이 손해를 봐도 참고 견뎠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했다. 일을 떠넘기고 책임을 미루고 심지어 그를 비웃기까지 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사는가? 그것이 정말 착한 것인가? 그는 답했다. 저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르오. 착함에도 지혜가 필요하오. 착함이 지혜 없이 흐르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다. 단호함은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필요한 힘이다. 나는 온화했지만 불의 앞에서는 단호했다. 부드러웠지만 원칙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다. 그것이 진정한 착함이라 믿었다. 유배의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균형을 배웠다. 언제 부드러워야 하고 언제 단호해야 하는지, 언제 받아들여야 하고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 지혜가 나를 지켰고 다른 이들도 지켰다.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행하라. 사랑하되 맹목적이지 말고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따뜻함은 아름답다. 그러나 단호함이 없는 따뜻함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온화하되 원칙 있게, 부드럽되 중심을 잃지 않게. 이것이 진정한 착함의 길이다. 너무 착해서 자신을 잃지 말라. 지혜로운 착함으로 자신도 타인도 지켜라.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고 진정한 나도 지켜진다.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남의 기대는 바람일 뿐 너의 뜻이 곧 너의 길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이 가르침이 그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10가지 가르침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한 선비가 깨달은 진리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남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길을 가는 것,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적절한 균형 속에서 살며 역할 너머의 나를 찾고 지혜로운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입니다. 남의 기대는 바람일 뿐 그대의 뜻이 곧 그대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